그냥 여기서 인사할게요. 예.
의석을 청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서 처음 갖는 청문회이고 지금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먼저 오른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광원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상훈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병희 위원이십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위원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위원이십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수당 지상욱 위원이십니다. 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정말 국가의 발전, 그리고 또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고위공직자를 선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가장 무거운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법적 권한과 책임에 못지않게 지금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는 당면한 대내외 어려움 그리고 불확실성을 극복해서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를 내야 되고 또한 지금 이 대한민국 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해내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그만큼 중요한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무총리의 역할이 중차대한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랜 실물 경제 전문가다. 그리고 폭넓은 시각과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육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등의 정말 두루 국회 내에서의 의정활동의 경험 또 정당 내에서 중요한 경륜들을 쌓아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늘 국회의장으로서 활동하실 때 저희가 존중했었던 아주 중요한 정치 여야를 막론한 정치의 선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그러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러한 이례적인 일은 결국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정말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아주 모범이 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그 의미를 잘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헌정사상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 또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고 국무총리로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청문회는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청문회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진정한 청문회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문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장으로서도 이 청문회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 검증은 철저히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사심없는 질문이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22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건은 신청의원실 요청으로 철회되었으며 미제출 자료 건수는 저희가 형식적으로 취합한 미제출 자료 건수가 344건입니다. 344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또는 관계 법령상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숙개하여 보충 질의와 공직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가 12시까지 되고 12시부터 2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12시가 되면은 일단 정회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1차 질의가 만약에 안 끝났다면 오후 속개하면서 1차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 후보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자께서는 17년간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인으로서 정계에 입문하셔서 육선 국회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당의장,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민주당 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시며 쌓은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갈등 과제와 입법 현안 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온화한 인품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 대립과 갈등이 심한 이러한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도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갖고 계시기는 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양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후보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1월 1일 공직 후보자 강세균.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모두 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두 책에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공부를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2번이나 옮기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 유신체제를 겪으며 법관의 꿈을 접고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 수출입국의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18년간의 기업 경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을 떠나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당과 국회, 정부를 오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땀 흘려 왔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세기 우리는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을 딛고 국제사회가 기적이라 부를 만큼 빛나는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고 2018년에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게 허락되는 3050 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 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안으로는 3대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도 아직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 가지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뻗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효불급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하여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나가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무사한 일, 소극 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잦은 순환 모집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다면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욕 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격이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尽力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삼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경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먼저 김상훈 간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님. 예. 총리 인사청문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세균 총리 후보님의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께서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 지명되는 것은 상권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보임되어 있거나 새롭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리였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 행자부 장관, 또 선거사범, 선거범죄와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임명된 점, 또 새롭게 국정을 통과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총리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붙여서 봤을 때 정말 질의해오세요. 왜 의사진행 관련해 이런 내용을 합니까? 선거제가 구성하는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께 정의 채택과 관련된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정세균 후보자께서 총리에 재임 중인 2016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 정의를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필요한 정의를 내놓지 않고 해당 국무위원이나 상대한다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상이다. 이렇게 2016년 8월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총 8명의 정인 채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 후보인 총리 후보께 8명의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의견을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 구해놓은 모양인데 저는 정인 채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원활한 정인 채택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가족 정의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필수 핵심 정의인 김모 씨, 우리 총리 후보의 지지단체인 장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조세피난체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의 정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무차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청문회가 있기 하루 전인 어제부터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인 9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정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총리 후보가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지지단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출석하신다면 정의로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께서도 청문회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이번 정세균 총리 후보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전체 자료 중에 51%의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또 이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보 주체인 총리 후보 자신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 자료 미제출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을 위해서 지금 제출되지 않은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제출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지금 역대 최악의 지금 자료 제출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표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자료 제출을 좀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미제출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증인 부분은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구성원 간사님 한번 다시 논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하시고 주호 의원님.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검증에 앞서서 시장 퀄리시, 맞다파 김대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 검증은 지난 1월 2일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 간사라는 분이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후보자의 자료를 원본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 PPT 보시죠. 저 자료는 그 채권자의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지금 저건 가렸습니다만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노회찬 의원께서 의원직을 13대죠. 당시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김상원 의원의 이 판례를 볼 때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온라인은 그 채무 변제 확인서 게시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며 함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수를 금지한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는 청문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서 엄중하게 고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원님들 아까 뭐 김상원 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렸는데 의사 진행 발언은 좀 의사 진행에 관련된 것으로 서로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사위원님들과 나중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의원님. 예, 대구 출신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참 원망스럽고 야속스럽습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미제출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존경하는 선배에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협해서 우선 이 국회의장을 하시던 분이 총리 수락한 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만 청문회 자체만이라도 좀 모범적인 청문회가 돼서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 봐주기 했다는 보도들이 널리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다 드러내놓고 검증받고 우리 국회의장 중에 저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야 간에 다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대를 했는데 참이 좀 원망스럽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선 과다하다든지 신상 관련되는 것이 아닌데도 최소한 국무총리가 되려는 분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 관련 자료들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17가지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감정원의 자료도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내겠다는 거고 또 포항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임야 추가 매입 취득세 이게 무려 한 7억 5천점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좀 보자는 것. 그 다음에 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및 가족의 2014년도부터 소득신고 내역, 원천징수 내역,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후보자 및 배우자, 장남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이것은 재산 등록할 때 보직 거부를 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생계를 달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너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강하게 좀 요청을 해 주시고요. 언제부턴가 청문회가 이게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 의뢰처럼 되고 또 저런 분들도 취임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청문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과정 중에는 자료 제출 안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로 싸움을 하다가 시간 보내는 이런 패턴들이 아주 정착돼 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이라도 자료 좀 내주시고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신동건 의원님 말씀하신 방금 지적하신 문제는 총리 임명 동의안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서면 답변서라든지 제출된 것은 몽땅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회 도서관에도 비치되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자가 그것을 지워서 제출하지 않은 한은 이거 공개하는 게 대해서 무슨 법적 책임은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방송을 중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는 다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총리 후보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경향을 보면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을 지내신 후보자십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총리 후보자의 총리 비서실에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또는 뭐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미제출 건수로 분류하지 않고 제출 건수로도 분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제출 건수가 훨씬 더 많다. 제가 아까 모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지 않게 가장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들보다도 더 부실하게 지금 자료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거부하는 마땅한 합당한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오늘 뭐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을 제출을 하실 수 있는지 뭐 이거 바로 가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증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특별히 무슨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하도록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해외 출장 중인데 그분은 이미 해외 출장 갔다가 아마
내일이 본인은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본인은 출석할 여유가 있다. 그런데 내일은 공장 준공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문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이틀로 되어 있는데 모레라도 따로 그 증인 한 사람만 필요해서 부르시겠다 그러면 본인이 올 의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증인을 마다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그 지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농촌연구회는 지지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단 법인입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원래는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단체에서 그 사단법인에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단체 이전에 만들어졌던 장학회가 있는데 그 장학회를 여기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농촌을 지역구로 할 당시에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지만 지금은 그 단체는 일체 그런 것 하지 않고 장학 사업만 하고 있는 단체이고 제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지지단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가장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받은 보고는 과거의 후보자들에 비해서 정량적으로도 제가 이 자료 제출률이 부실한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능한 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명을 받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제대로 받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취합되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진입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나 저희 비서실에서 자료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자의 경우에 720건 입구에서 437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도 60.7%밖에 안 했고요. 이낙연, 황교안, 이완구, 정홍원 저희가 지금 통계가 있는데 이낙연 후보님이 85.8% 제출했고요. 황교안 후보님이 78.7%, 이완구 후보님이 53.9%, 정홍원 후보님이 65.7%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금융기관 자료니까 가급적 좀 빨리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공방처럼 되고 충분히 설명하다 보면 너무 주지리가 빨리 못 들어가니까 가급적인 이제 좀 빨리빨리 하시고 우리 간사위원님들이 정리하셔서 여기도 지금 2분 정도 더 요청하셨는데 좀 최소한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 수준에서 진행되기를